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위성 편대 비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떠났던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되돌았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 도발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평양 일대에서 발사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분부터 20여 분 동안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습니다. 첫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를 80여 킬로미터의 고도로 날아갔고 이어진 미사일 한 발은 800여 킬로미터를 60여 킬로미터의 고도로 비행한 것으로 군 당국에 탐지됐습니다. 이틀 전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KN-25,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탄두 무게 등을 조정해가며 거리를 조절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제 소위 섞어 쏘면서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도 다 가능해 이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북한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핵추진 항모의 한반도 수역 재진입에 대한 반발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항공모함을 다시 끌어들여 정세 안정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점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평양 삼석 일대는 북한군의 벙커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평양 방어사령부 관할 지역으로 우리가 대응 미사일을 발사한 강릉을 타격하는 등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가 특별 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편대 비행이 이례적이라면서 우리 군 전투기 30여 대를 동원해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뱃머리를 돌려 한반도 수역으로 다시 진입한 미국 핵항모 레이건호는 곧바로 동해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위시한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이 연합훈련을 위해 동해에 다시 직결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탐지 정보를 3국이 서로 공유하고 요격까지 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과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해에서 일본이 참여하는 미사일 방어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 건 지난주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탐지 추적 연합훈련을 한 지 불과 6일 만으로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사일 탐지 훈련을 한 적은 있어도 요격 훈련까지 한 건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한미일까지 포함해서 탐지 식별 요격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응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합참 국정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연합훈련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굴욕 외교, 일본의 굴종적 외교에 군사작전까지도 일본이 끌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엄정 대응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12일 사이에 벌써 6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오늘 북한은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했는데 북한은 대체 뭘 위해 이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건지 저희 특파원이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고위 당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뉴욕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앞 밤 9시를 넘은 시각. 퇴근하는 유엔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에게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임박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 대사는 취재진을 거칠게 밀어내고 차에 탄 뒤 강하게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이른 저녁에 만난 또 다른 북한 측 인사 역시 거듭된 질문에 냉담했습니다. 대사 선생님, 오늘 안보리 회의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는 좀 어떤 취지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외무성 공고문 읽어보시죠. 북한 외무성은 오늘 새벽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응당한 대응 조치를 유엔 안보리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는 북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했고 중국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추가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한 미국의 입장은 중러 두 상임이사국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The DPRK has enjoyed blanket protection from two members of this council. These two members have gone out of their way to justify the DPRK's repeated provocations. 대화로 얻을 게 없다며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 앞에 유엔을 통한 압박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을 담요로 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건 명백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무2 미사일이 발사 직후 추락한 사고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지적하는 부분은 서로 조금 달랐는데요. 여당은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야당은 군의 무능과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던 점을 따졌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사일 추락 사고에 대한 사과로 인사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송구하다는 표현이 책임감 없는 말이라는 지적을 받자 표현을 바꿔 거듭 사과했습니다. 송구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다시 저의 마음을.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군의 대처를 질타했지만 추궁하는 책임 주체는 달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19 군사 합의로 인해 강릉 도심에서 사격을 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습니다.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도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왜 인구 밀접지고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이 국민의 머리 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사고 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안보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안보 공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여야가 전 정부와 현 정부 탓을 하며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 합참의장은 무기 제작상에 일부 결함이 있었던 것을 현무2가 추락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ADD에서 지금 초기 판단하는 것은 제어계통의 장치 결함인 것으로 현재 초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발사 전 점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기존 보유 탄도를 전수 검사하고 업체의 제작 관리 과정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가 또 나갈 거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을 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수시로 보고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반헌법적 감사농단인 만큼 유 사무총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언론 대응 방침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건 감사원이 그동안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한 보복 감사도 결국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유 총장이 보낸 문자에 또라는 단어를 문제 삼으며 국정기획을 총괄하는 수석 비서관에게 감사원 업무 보고가 수시로 이뤄진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보고 받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전반적인 기획 하에 감사원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이번 문자 파문을 반헌법적 감사농단이라며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원의 그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수석이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에 대해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의 의미를 축소했고 국민의힘도 감사 내용도 아닌 해명 자료가 나간다는 사실 확인 문자를 두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방어했습니다. 구체적인 무슨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의 소통이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문자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등 여당 안에서도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의 지난 5년간 철도 이용 기록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과 SRT를 사적으로 이용한 내역까지 모두 가져간 겁니다. 왜 이렇게 대규모로 철도 이용 내역을 살펴보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혀있는 명단.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건넨 공문의 첨부 자료입니다. 감사원이 명단에 적힌 사람들의 2017년 이후 열차 탑승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탑승 일자, 출도착 장소와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도 요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회 대상은 모두 공직자들로 60, 70년대생 공공기관 국과장급인 걸로 보입니다. 사적인 이용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코레일과 SR 모두 전례 없는 규모의 자료 제출이었지만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뭐 안 준다 이렇게 아주 이례적인 사항 아니면 대부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은 왜, 무슨 목적으로 지난 5년간 공직자 7천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연 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하기 위해서라고만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전 정부를 겨냥한 저인망식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뭔가 전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무리한 지금 시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칫하면은 사찰 의혹이 제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정보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목적에도 반하는 최소 수집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준의 감사 방법은 적법 절차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조회 대상자에 민간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MBC 보도와 관련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두고는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조작방송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최소한의 강령과 취재보도 준칙도 지키지 않은 방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방종을 넘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정권 교체를 기도하는 국익을 해하는 행위라. 그러자 야당은 언론 검열이자 탄압이라며 MBC 보도가 과연 사실이 아닌지 직접 보자며
윤 대통령의 발음 비교 영상을 틀었습니다. 반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입장을 100% 지금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은 대통령의 실수인데 또는 대통령의 욕설인데 왜 혼나는 것은 MBC가 돼야 되는지. 여당은 또 공정성을 잃은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두 위원장 모두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나서자 야당은 임기 보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맞서며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신이 없고 비굴하다고 나는 직접 들었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이 있다 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퇴 종용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여당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으로 보수 언론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응답자의 64%가 외교적 참사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0%, 대통령실의 대응이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응답도 59%였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29%,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져 2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엔 신뢰한다 34%, 신뢰하지 않는다 63%로 취임 이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발생한 외교 참사란 응답이 64%,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의 왜곡이란 응답이 28%였습니다. 특히 응답자 1000명 중 자신을 중도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389명인데 이들 중 72%가 비속어 논란을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한 외교 참사라 인식했습니다.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언론을 탄압하는 과도한 대응이란 응답이 59%, 논란을 야기하는 거짓 보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란 응답은 30%였습니다.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로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모 씨가 경기도 양평군 일대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보고서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불거졌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 씨 측은 특혜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지난 2006년부터 이곳 땅을 사들인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2012년 가족 회사를 내세워 아파트를 지었고 2016년 약 800억 원의 분양 실적을 올린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양평군이 최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MBC가 입수한 경기도 감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언론이 보도한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냈습니다. 먼저 핵심 의혹인 인허가 특혜. 감사 보고서는 준공 기한을 1년 8개월이나 초과하고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회사가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개발 부담금도 줄여서 냈는데 양평군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최 씨 가족 회사인 시행사가 공사비와 설계비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 원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이익대로 내는 개발 부담금도 8억 원 정도를 덜 냈다는 겁니다. 또 최 씨가 공흥지구 땅을 농업 경영을 할 생각도 없이 취득한 것도 농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모의 의혹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최 씨 일가가 내지 않은 개발 부담금은 행정 시효가 지나 다시 부과할 수 없고,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시효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진행 상황은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 중인 거라 뭐 더 이상 뭐 저희가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하지만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다 되도록 윤 대통령 장모 최 씨 일가와 가족 회사인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여러 방향에서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했던 대북 사업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성남FC 후원금이나 또 위례 신도시 비리로 다른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짜맞추기 강압 수사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실과 경기도청 공공기관 담당관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재단입니다. 어떤 거 지금 확보해서 가신 겁니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의 대북 사업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참여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대북 테마주로 지목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나노스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300억 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태였고, 전환사채 보유자들도 큰 이득을 봤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차명으로 전환사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들을 수사해 다른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먼저 두산건설의 성남FC에 대한 대가성 후원금 의혹으로 두산 임원과 성남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을 35차례 적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4년 이 대표가 두산건설 부지의 용도 변경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적법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자 용도 변경 이익 일부 환수 방안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이름을 18차례 언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민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정 다툼 1차전에서는 이 전 대표가 완승을 했었죠. 그런데 2차전에선 정반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이랑은 다르게 당헌을 제대로 바꿔서 비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정진석 비대위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먼저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멈춰 세우며 법정 다툼 1차전에서 완승한 이준석 전 대표.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다시 고치고 이 당헌대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이 전 대표는 2차전에 나섰습니다. 바뀐 당헌의 효력을 멈춰달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6명 비대위원의 직무도 정지해달라며
3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는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재판부는 당원으로 당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비상 상황에 대한 당원을 고쳤고 이 당원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에 짜맞춰 소급 개정한 당원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을 만들 때 소급 입법해서는 안 되지만 이 원칙이 당원에도 적용되진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이고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이러한 같은 재판부가 당의 비상 상황과 비대위의 정당성이란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한 달여 만에 정반대로 판단한 셈인데 법원은 당원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판단과 고친 당원이 적법하냐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는 자초됐지만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국민의힘의 내부는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논의도 진행이 되는데요.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국민의힘도 이 법원의 결정에 마음을 많이 졸였을 것 같은데 한시름은 놓게 됐네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대위가 불법이라는 지난 1차 가처분 결정 때와 달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당 내부에서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준비한 걸로 전해졌는데 당이 다시 대혼돈으로 빠져드는 걸 막을 수 있게 돼 크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당헌 당규를 정비해서 한 결정이 법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결정이고 이 결정으로 우리 당이 이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결정 이후 SNS를 통해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논의도 오늘 밤에 이뤄지는 거죠? 회의 시작이 됐습니까? 네, 윤리위는 1시간 전쯤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반복된 모욕적 언행, 또 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이 징계 개시 사유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직전 예외 없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오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령 징계다, 위법하다, 이렇게 맞서왔습니다. 징계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심은 징계 수위입니다. 최대 3년까지인 당원권 정지 징계를 추가해서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나 2024년 총선 출마까지 막는 방안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탈당 권고나 제명 같은 최고수위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징계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지원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주변 한강 일대가 귀행 금지 구역이 되는 바람에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국토부가 밤늦게 해명 자료를 냈는데 대통령실 주변 한강도 드론 택시가 지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공항에서 강남 코엑스까지 10여 분. 3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한 드론 택시 계획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그전까지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던 한강 일대, 마포대교부터 성수대교 구간이 통째로 비행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핵심 노선인 김포공항에서 코엑스를 날아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5G 통신망을 써야 하는 도심 항공교통은 한강을 따라가는 노선이 최적입니다. 건물 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 혼선이 우려돼 안전한 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가 나가자 국토부가 밤늦게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습니다. 2025년 상용화할 때는 새로 지정된 비행금지 구역 안에서도 전용 노선을 정해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정말 완료했을까? 국방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잘 해보자고 협의를 했을 뿐 실제 노선을 놓고 군의 경호작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작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실증을 통해서 그런 기차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무장관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의 내용의 일부 변수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발생하자마자 저희가 군 당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지만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기술력 검증, 즉 실증을 어느 노선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엑스까지 가시는 거예요? 실증 노선이 꼭 코엑스만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증 노선은 내년 초. 현대차와 대한항공, 한화 등 민간 기업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업계 담당자는 한강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은 쉽지 않고 수익성도 없어서 사업에 타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3년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다니던 병원의 여성 물리치료사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고 주인 없는 집안에 수차례 몰래 침입까지 한 30대 남성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 남성의 섬뜩한 스토킹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먼저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 지난 8월 6일 낮 30대 남성 박모 씨가 자신이 다니던 병원의 여성 물리치료사 집에 침입했다 들키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와 있던 박 씨가 마침 피해자를 찾아온 가족들과 마주쳤던 겁니다. 열쇠를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봤는데 현관문 쪽에 이제 낯선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문구를 잡고 있었어요. 달아났던 박 씨는 열흘 뒤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작년 9월부터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독 피해자만 지정해 치료를 받던 박 씨는 점점 환자로서의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면 나를 불러라. 그 집에 뭐 조명 같은 거 이제 꺼지면 이제 자기 불러라 해준다고. 아니 그때 또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니까. 그리고 남자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셔도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도 안 하시고 저한테만 하시고.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예약 요청을 피하자 박 씨의 노골적인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말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억지 좀 부리겠다, 기다리겠다면서 피해자의 거절에도 1시간 가까이 만남을 압박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피해자가 몰랐던 건 박 씨가 이미 자신의 집을 몰래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혀낸 박 씨의 주거 침입만 6월부터 8월까지 13차례. 집에 들어온 박 씨는 창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 집안을 찍고 천장 쪽 배관에 휴대전화를 올려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속옷을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집 이제 전신 거울에 입고 제 속옷을 들고 셀카 전신샷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최소 20차례의 스토킹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은 물론 집 앞 골목에서 기다렸다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등을 집요하게 따라다닌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가 씻는 시간, 휴대전화 잠금 패턴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 정보까지 수두룩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20분 만에 나옴, 키키키키.
이런 것까지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렵고 그렇거든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 스토킹 가해자는 붙잡혔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범죄의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가해자 가족이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동경 기자입니다. 가해자 박 씨가 구속된 뒤에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가해자 어머니의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안 다니는 걸 알고 있어서 연락을 매일매일 오셨어요. 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부재중 통화가 9통이나 넘게 오시고. 특히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를 며느리감으로 점지했던 자신이 문제였다. 아들은 인물은 없어도 착한 아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상사인 병원장과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결혼 여부를 물어보고 스님을 데려와 사주까지 보게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인분의 아드님이시니까 제가 계속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사건이 터지자 짝사랑도 도가 넘어가면 범죄가 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악한 마음이 아니었으니 조금이나마 선처해달라며 거듭 합의를 요구한 겁니다. 가해자 어머니랑 가해자랑 똑같이 스토킹을 저한테 하는 느낌? 제가 오히려 스토킹을 두 분한테 받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연락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피해자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 합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변호사로부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전화나 문자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속옷을 만지고 사진을 찍고 이걸 어떻게 이게 피해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 엄마랑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사건 뒤 피해자는 가족이 없으면 외출하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범인인 31살 전주환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베트남의 유명 휴양지죠.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가족 여행을 왔던 한국인 여행객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영장에 다리를 담그자마자 순식간에 감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은 호텔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쯤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 호텔 직원이 쓰러진 여성의 등을 여러 번 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주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이내 도착한 현지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여성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여름 휴가를 겸해 가족여행을 온 38살 한국인 여성이 수영장 물에 다리를 담근 뒤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아내가 저희 딸을 업고서 풀 안에 들어가 있어 동생을 보고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몸이 미끄러지듯이 앉는. 당시 여성의 어깨를 만졌더니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찌릿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여성을 물에서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도 손 댔다 비명 소리 같은 소리는 냈고 여러 개의 소변을 가지고 와서 계속 두두두 감싸면서 전기로 인한 거다. 전기를 꺼라. 결국 직원들이 수영장 속 조명의 전기를 차단한 뒤 물 밖으로 여성을 꺼내 1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여성을 병원으로 옮겨보지도 못했다며 호텔 측의 소극적인 조치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두 시간 이상 차가운 수영장 바닥에 아무런 조치 없이 수영장에서 놀러가서 감전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교부 측은 베트남 공안에서 유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며 현지 영사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감전 사고 여부에 대해선 노코멘트라며 베트남 공안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던 한 40대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신변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접근 금지 명령도 남편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이 5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나고 흉기를 든 남성이 뒤쫓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와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려봤지만 공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며 지난달 1일 이후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이 남편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지난달 말 여성을 찾아와 경찰이 분리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 또 왔다고 한 거야. 아파트에 난리가 난 거지. 얼굴 흉터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발찌 부착 같은 처벌이나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경찰이 직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100m 접근해서 해왔을 때 이때 바로 구속력을 발휘해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조치가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경찰은 피해 여성의 가게를 하루 2차례 순찰하고 파출소장이 면담하며 보호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달 6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남편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느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로 챙긴 수천만 원의 현금을 들고 달아나던 현금 수거책이 눈치 빠른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는 수거책을 태운 상태에서 경찰과 몰래 통화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여성으로부터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30대 여성이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갑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뒤 3천만 원을 챙겨 달아나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입니다. 젊은 여성을 태운 50대 택시 기사는 직접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한다는 등의 말에 전화금융사기 수금 책임을 눈치챘습니다. 택시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건 뒤 여성에게 말을 걸어 경찰이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가 53살이에요? 네. 53살이래 3천만 원을 줬단 말이야. 누구세요? 택시 타고 오래요. 오차까지. 경찰도 즉석에서 택시 기사와 검거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면은 오창 어디쯤으로 하는지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갈 것 같은데. 아까 주소 찍은 데가 오창 중앙로 건지 맞죠? 일단 좀 시간 좀 끌어보실래요? 저희 직원한테 빨리 가라 그럴게요. 택시 기사는 도착 이후에도 여성을 뒤쫓았고 여성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보내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미 송금된 100만 원을 뺀 2,9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3천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 30만 원을 수여하고 붙잡힌 수거책의 휴대폰 문자 대화 내역을 분석해 다른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미국에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허리케인의 눈까지 돌진하는 허리케인 헌터라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태풍이나 폭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 관측 항공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항공기가 정작 큰 피해가 있었던 수도권 폭우 때도 또 태풍 흰남노 때도 날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상 항공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상륙한 플로리다 남서부의 리 카운티 해변입니다.
많은 어선이 강풍과 파도에 부서졌고 하루 700mm가 넘는 폭우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상륙 직전 인공위성이 촬영한 허리케인의 눈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즉시 허리케인의 눈 한복판으로 기상관측 항공기를 잇따라 투입했습니다. 허리케인 눈으로 돌입할 때 기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허리케인 헌터, 즉 항공관측팀 연구원을 직접 영상통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닉 언더우드 연구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So that's definitely the eye wall of the storm, as it's where the highest winds are. So it's just a lot of things moving and a lot of things happening, and we're just trying to punch through it as best we can. 네,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Our job is just go out, safely collect the data, get back home. Our goal is to provide the best data that we can so that the forecasts are as accurate as possible. 이번 허리케인은 피해가 정말 심각한데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뭐가 달랐을까요? Not only just strong storms, but rapidly intensifying storms, and unfortunately, storms that rapidly intensify very close to land. 우리나라에도 태풍과 집중호우 관측용으로 도입한 기상항공기가 있습니다. 나라호인데요. 그러나 이 항공기는 필요할 때 못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기 성능이 떨어져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안보상 비행 금지 구역은 날 수 없고 비행기가 한 대밖에 없어 고장이 나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8월 8일 수도권 집중호우, 9월 6일 태풍 흰남노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땅에만 머물렀고 그중 한 번은 고장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유지정비에만 매년 23억을 들이는 기상항공기가 막상 태풍이 왔을 때 고장이 나서 못 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상항공기와 장비 성능을 높이고 고장과 점검을 감안해 복수의 항공기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이 사망한 사건. 이걸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20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들과 가수, 정치인들이 머리카락을 잘라내면서 연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니스 왁칸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쓴 프랑스 대표 배우 줄리엣 비노슈. 이란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는 뜻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가위로 싹둑 잘라냅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국민 배우 이자벨 아자니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마리옹 코티아르도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이라크 출신의 스웨덴 여성 의원이 연단에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Until the women of Iran are free, we are going to stand with you. Jian, Azadi, women, life, freedom. 지난달 17일부터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에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잘라내며 응원의 뜻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여성의 사인을 밝히라며 시작된 시위는 시위에 나섰던 17살 소녀가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10대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고를 방문한 남성 교육감은 학교 밖으로 쫓겨났고 교실에 걸린 이란 최고 지도자 사진을 향해 학생들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모욕합니다.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15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다며 폭력 진압을 명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도 이란 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파장은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전 세계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죠. 아바타가 무려 13년 만에 속편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바타2의 홍보 영상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평화롭게 물속에서 헤엄치는 나비족.
주인공인 네이트리와 제이크 설리는 어느덧 부모가 됐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인간과 갈등이 생기고 나비족은 전투 채비에 나섭니다. 이들 가족이 수중 생태계를 배경으로 펼칠 여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속편,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제작진은 18분 분량 아바타 2 영상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You can become that hero through the support of your family. And that's not just your biological family. That's the family that you choose to surround yourself. It's your community. 화상으로 참여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 2의 배경이 물이라면서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이렇게 모래를 이용한 대형 아바타 조형물이 설치돼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길이 27m, 높이 4m가 넘는 대형 모래 작품에서 영화 팬들은 10여 년 전 감상한 아바타를 떠올립니다. 시즌 1 때 되게 큰 스케일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 시즌 2도 더 큰 스케일로 볼 수 있다면은 더 기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은 오는 12월 관객을 찾아갑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배우 양조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K 컨텐츠와 한국 배우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배우 송강호, 전도연과 함께 연기를 펼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올해 은퇴를 선언한 롯데 이대호 선수가 이제 정규리그 한 경기만 남겨뒀는데요. 마지막 순간을 아쉬워하는 동료와 후배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여운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이대호의 마지막 창원 원정은 훈훈했습니다. NC 선발 구창모가 이대호를 상대하기 전 모자를 벗은 채 인사했고 이대호도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를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운드에 올랐는데 이렇게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한 리그에서 같이 뛰어서 너무 영광이고 정작 승부가 3구 3진으로 끝나자 이대호가 장난스럽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블로킹 삼진아 공손한 인사와는 전혀 다른 공격적인 투구로 이대호는 경기 후 손아섭을 안아주며 NC와의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레전드의 마지막을 앞두고 팬들 못지않게 동료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호와 9시즌을 함께 뛴 삼성 강민호는 이대호가 언급되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대호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대호 그리고 함께 롯데의 가을 야구를 이끌던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대호 형한테는 참 어렸을 때 많은 걸 배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힘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상대팀으로만 만났던 선수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 묻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존경심을 표할 정도입니다. 대호 형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같이 한 15년 야구한 기간 동안 항상 존경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완벽한 타자였고 완벽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었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은퇴를 앞둔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활약으로 마지막을 불사르고 있는 이대호. 만약에 팬들이 붙잡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은퇴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자꾸 부추기지 마십시오. 저도 좀 마음먹었을 때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이대호는 올해 고향 부산에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합니다. 부산 야구의 신장이었던 그의 야구 인생도 만원 관중 앞에서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서울도 퇴근길 무렵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는데요. 영동 지방으로는 닷새째 가을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악산 대청봉의 모습을 보시면 오후에는 그나마 빗줄기가 약해졌고요. 이 비구름 사이로 한층 더 붉어진 단풍들이 보이는 가운데 어제는 오대산에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약하게 비가 오겠고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동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방의 하늘은 토요일에 반짝 맑아지겠는데요. 한글날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구름이 많겠고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 등 내륙 많은 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9도, 강릉 16도, 대전 20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